정책 과정을 크게 5단계로 구분했을 때 문제 형성한 다음에 그러니까 문제를 인식하고 정의 내린 다음에 두 번째 큰 단계는 결정 단계다라고 했어요. 결정 단계라는 것은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확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 그 수단을, 방법을 모색하는 단계인데 이 결정 단계를 또 3개의 작은 단계로 구분을 했었죠. 대안을 탐색하는 단계, 그 다음에 대안들을 비교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중에 하나 선택하는 단계 이렇게 있는데 대안 탐색과 관련해서 정책 대안의 그 소스 8장 3절에 보면은 정책 대안의 원천, 소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과거의 정책 또는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힌트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다른 나라 혹은 다른 지방정부의 정책으로부터 카피해 올 수가 있겠다, 벤치마크 해올 수 있겠다라는 것 얘기했었죠. 이 앞에 보이는 표는 여러분 강의 노트에도 있는 자료인데 우리나라에서 괜찮다고 평가되었던 정책들 중에 다른 나라에서 벤치마크 해간 그런 사례들을 몇 개 중요한 것들을 나열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의 정책의 경우에 설득이 용이하고 비교적 그 미래 예측이 쉽다라는 면에서 장점은 있지만 상황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수단을 쓰려고 하다가 틀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다른 나라 또는 다른 지역에서 썼던 정책을 벤치마크하는 경우에도 장단점이 비슷한데 제일 큰 관건은 사회가 다르면 지역이 다르면 그 지역 공동체의 고유한 문화도 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문화적 또는 사회적 배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수단을 쓰는 경우에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뭔가 괜찮은 믿을 만한 과학적 이론이 있을 때 그 이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정책 대안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도 안 해봤고 남도 안 해봤을 때 그런데 이 사안에 관해서 우리가 신뢰할 만한 괜찮은 이론이 있다면 해보진 않았지만 그 이론에 기초해서 뭔가 새로운 정책 대안을 개발할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뉴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혹시 경제학을 배운 학생들이라면은 최소한 개념 정도는 들어봤을 법한데 세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1900년대 30년대 그 이전까지 경제학계의 주류 아이디어였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공급은 수요를 스스로 창출한다라는 말인데 물건은 만들어 놓으면 저절로 팔리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팔릴 거 걱정하지 말고 잘 만들어라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1929년에 미국의 그 역사적인 정말 큰 사건이었던 대공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때 미국 사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과잉 생산과 고실업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으면 팔린다가 그 이전까지의 주류 경제학에서 믿던 세이의 법칙이었는데 잔뜩 만들어 놨는데 팔리지도 않고 오히려 실업은 늘어나고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생전 처음 겪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에서도 처음 겪는 문제고 유럽에서도 이런 일은 존재하지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럼 해결을 해야 되느냐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그때 당시 영국의 케인즈라는 지금은 너무나 전설적인 유명한 경제학자지만은 아무튼 그 당시에서는 주류 경제학에 동참하지 않았던 비주류 학자였는데 케인즈가 공급이 저절로 수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 불쏘시개 역할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은 아마 본 적도 만져본 적도 없을 것 같은데 펌프질 해본 사람 있어요 혹시? 요즘은 다 수도가 있으니까 집에서 펌프할 일은 거의 없을 텐데 혹시라도 어디 뭐 캠프나 이런 데 갔을 때 펌프를 해본 사람이라면 알 텐데 해본 사람 혹시 있어요? 펌프질? 펌프 지하에 있는 물 끌어올리는 거 펌프 이거 그냥 열심히 펌프질 하면 물이 솟아오느냐? 절대 안 올라와. 맨 먼저 뭘 해야 되는지 압니까? 네, 그걸 뭐라 그러죠? 마중물이라 그래. 먼저 물 한 바가지 부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펌프질 해야 밑에 있는 지하수 물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수요가 없다. 왜 수요가 없을까? 사람들이 물건을 살 돈이 없으니까 물건은 있어도 사고는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못 사. 이게 경제학에서는 유효 수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은 돈이 없을까? 일을 못하니까 돈이 없어.
그럼 일자리 주면 되는 거 아니냐? 기업들은 물건이 안 팔리니까 일자리를 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때 케인즈가 제시한 것이 바로 정부가 돈을 풀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현찰을 나눠주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공공치료 사업 같은 것을 대규모로 하면은 돈 없는 많은 사람들을 정부가 말하자면 일자리를 스스로 제공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공공치료 사업에 와서 돈을 받아가면은 그 돈으로 재고 쌓여있는 물건들을 사게 돼. 그러면 공장에서는 재고가 팔리니까 수입이 들어오고 그 돈으로 다시금 사람들을 고용해서 물건을 또 만들 수가 있어. 그럼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제가 지금 안 돌아가고 있을 때 정부가 먼저 돈을 풀어서 공공치료 사업 같은 것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시켜 주면은 그러고 나면은 이제 더 이상 안 도와줘도 경제가 알아서 잘 굴러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지금은 이런 정책들을 많이 시행하지만은 예전에는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었지만은 케인즈라는 학자가 새로운 경제 이론을 내면서 이 이론에 의하면은 이렇게 하면 될 거다라는 해법을 제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왔던 그 유명한 정책이 바로 그 뉴딜 정책이라는 것이었고 핵심은 굉장히 큰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형 그 치료 사업들을 벌였고 뭐 후보댐이라든지 이런 큰 공사를 하면서 돈을 풀었다라는 거죠. 이래서 대공황이 상당히 많이 해결이 됐었다라는 거죠. 새로운 에너지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경험은 없지만 새로운 과학 지식을 통해 가지고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 역시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주관적 혹은 직관적 방법이라고 하는데 거기 그 우리 교과서에는 거기 델파이도 나왔는데 델파이는 좀 이따 설명하고, 우선 정책 대안의 원천으로 보통 이제 많이 쓰이는 게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겁니다. 아마 들어든 봤을 것 같아요. 브레인스토밍이라는 말. 자, 두뇌라는 말하고 뇌라는 브레인이라는 것과 폭풍이라는 스톰이 합쳐진 거야. 문자 그대로 뇌에다가 폭풍을 일으키는 거야. 어떻게 일으키느냐? 몸에다 일으키는 건 아니야. 몸은 편안하게 해줘야 돼. 왜냐?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질 때니까 몸은 최대한 안락하게 해주는 게 포인트인데, 이 브레인스토밍 하는 전형적인 방식은 이렇습니다. 잘 먹이고 아주 안락한 분위기를 마련해줘요. 넓은 방, 그리고 안락한 그 소파 같은 거 갖다 놓고 테이블에 뭐 마실 거, 뭐 먹을 거, 군것질 같은 거 쫙 갖다 놓고 뭐 예를 들면은 큰 테이블에 아니면은 벽에다가 삥 둘러가지고 백지를 쫙 발라놓는 거예요. 그러고서 아무 얘기나 하는 거예요. 아무 얘기나. 브레인스토밍의 핵심은 이거예요. 아무 얘기나 네 멋대로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해봐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회의하고 다른 것은, 회의한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딱 그 좌장이 딱 주재하면서 지금부터 회의하겠습니다 하면서 좋은 의견 있으면 내보십시오. 이러면 안 내. 괜히 이런 얘기 했다가 창피당하는 거 아닌가, 면박당하는 것 아닌가 해가지고 얘기를 안 해.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업 끝난 다음에 또는 수업 시간에 질문하면 이런 얘기 했다가 나만 모른다고 창피당하지 않나? 그럴까봐 입 열기가 좀 쑥스러워. 회의한다 그러면 안 해. 그런데 굉장히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복장도 자유롭게 하고 뭐 앉아있건 누워있건 서있건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상관없고, 그러면서 어쨌든 이제 그냥 자유스럽게 얘기해보자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정말 허접한 이야기들이 나와. 그냥 뭐 쓸데없는 농담같이 하는 거지. 이게 보통 회의라면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농담하는 것이. 그런데 브레인스토밍은 일단 시간을 길게 두는 게 포인트인데, 시간을 길게 두고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서로 막 하는 거야. 아무런 구애받지 않고. 그런데 하다 보면은 누군가가 하는 농담 같은 헛소리 중에 뭔가 반짝이는 뭐 하나가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 근데 그거를 그 사람은 자기가 얘기해놓고도 모를 수도 있어. 근데 누군가는 또 옆에서 그걸 듣고서 그 얘기 중에 하나, 그 반짝이는 걸 딱 발견해가지고 그거를 요러면 어떨까 해서 서로 이렇게 조금씩 디벨롭 시켜 나가다 보면은 꽤 괜찮은 안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자꾸 강조하지만은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앉아,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무리 헛소리 같은 거라도 그냥 다 들어줘야 되는 게, 이게 포인트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사례, 우리나라가 알다시피 1960년대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주도해서 열심히 수출하자, 수출 입국, 수출만이 살 길이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공업이 많이 발전하지 못했어.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상공부가 주관이 돼가지고 대통령의 특명을 받아서 외국에 갖다 팔 거리를 개발해라라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수출 상품, 수출 품목을 이제 막 개발을 하는 거야.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거야. 그런 회의를 아무튼 뭐 매주간 같이 그냥 막 한 거예요. 대통령한테 맨날 보고하고.
그게 말하자면 이제 브레인스토밍식으로 했던 건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왔어. 그래서 그때 그 나왔던 아이디어 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때는 이제 담배를 피면서 이제 회의도 했어. 근데 그때도 사실 공식 회의에서 담배 피는 거는 상상할 수 없었는데 이제 브레인스토밍 회의니까 그냥 담배를 피는 거야. 담배를 피다가 누군가가 이렇게 담배 이렇게 보다가 이거 갖다 팔면 좀 팔릴까? 뭐 이런 얘기 한 거야. 이게 공식 회의석상에서는 담배 피는 것 자체가 안 되고 거기서 그따위 얘기했다가 이런 하면서 뭐 야단 맞을 일이었는데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얘기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담배 이거 뭐 이런 얘기 누군가가 한 번 꺼내니까 우스갯소리였는데 웃으면서 맞장구 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 그 담배 팔면은 그 외화 획득 되겠다. 이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팔릴까? 뭐 그래가지고 실제로 담배 길이를 그 당시에는 84mm였대요. 지금은 몇 밀인지 모르겠어. 난 담배를 안 피워서 몇 밀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 담배 길이가 84mm였어. 그때는 전부 그 전매청이라고 이제 정부 기관에서 담배를 독점적으로 생산했었죠. 그 담배 길이를 뭐 5mm 줄이면 7mm 줄이면 뭐 10mm 줄이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소비하고 남는 그 여변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담배잎. 그럼 그걸 갖다 팔면 얼마가 나올까 해서 다 계산을 했대. 그래서 실제로 이게 채택이 돼서 그 당시 84mm였던 담배 길이를 7mm 줄이는 걸로 결정을 했어. 그래서 실제 국내에서 팔리는 담배 길이를 줄이고 7mm 줄이고 남은 여변초를 해외 수출해서 연간 그 당시 돈으로 586만 달러를 벌어들였다는 거야. 이 괜찮은 거 아닙니까? 담배 피면 암에 걸리는 건 거의 확실한 얘기인데 죽음의 연초를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조금만 피하게 하고 그 남은 거를 외국 사람들한테 팔아가지고 돈도 586만 달러나 벌고 이런 것이 가능했었던 거는 그냥 회의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아이디어였는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얘기하다 보니까 좋은 안이 나와가지고 괜찮은 외화벌이 수단이 됐었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런 브레인스토밍 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 굉장히 많은 수출 품목이 개발이 됐어. 별게 다 있었는데 그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어요. 쥐를 잡아서 껍질을 벗겼어. 이걸로 뭐 했을까? 옛날에는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군대에도 그거 막 써놨는데 뭐 쥐새끼는 김일성이다 그래가지고 때려잡자 뭐 그랬었는데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라도 식량을 막 갉아먹는 그 쥐새끼 잡아야 된다 뭐 이러기도 했지만은 쥐 잡아서 그래서 많이 잡았어. 근데 쥐 껍질 뭐 했을까? 벗겨가지고 쥐포라고 대답하는 무식한 얘기 말고 뭐 했냐면은 이것도 수출했는데 뭐로 수출했냐면은 털코트. 지금은 상상이 안 가죠, 여러분들은 그죠? 아이 그걸 어떻게 뭐 그러겠지만은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쥐 잡아서 해충도 막고 전염병 예방도 되고 또 식량 갉아먹는 것도 막고 그리고 또 그걸로 털코트 만들어 수출하고 참 눈물겨운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인스피레이션이라는 거는 이건 사실 이건 원천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나도 안 해봤어. 남도 안 해봤대. 뾰족한 정책 이론도 없어. 브레인스토밍에도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데 달리 방법이 없어. 그러면 뭐 이건 뭐 기도를 하든지 뭐 밤에 자다가 뭐 꿈에 산신령이 나타나서 뭘 해주든지 뭔가 어떤 그런 거밖에 없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그냥 총칭해가지고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걸로 정말 그럴까? 이 정도 수준까지 내려가면 사실 곤란해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이 좋은 아이디어에 의해 가지고 엄청난 문제가 해결되었던 전례 없는 그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현대그룹 고 정주행 회장 그 전설적인 일화가 있죠. 그 서산만 거기 그 방조제 공사할 때 양쪽에서 이제 큰 바위 덩어리 같은 걸 갖고 와가지고 이제 양쪽에서 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방조제를 만들려고 하는데 서해안 쪽에 워낙 그 조소간만차가 세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가운데를 이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 물살이 빨라가지고 집채만한 바위를 넣어도 그냥 막 물살에 막 쏠려 내려가니까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기억납니까 혹시? 들어본 적 없어요? 물살이 너무 빨라가지고 도저히 방조제를 이을 수가 없어. 양쪽에서부터 쭉 이렇게 이제 쌓아왔는데 못 들어봤습니까? 폐 유조선 갖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폐 유조선에다가 바닷물을 넣어가지고 그 이제 가운데 그 부분 마지막 메꿔야 되는 그 부분 앞에다가 이제 그 바닷물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놨다는 거야. 폐 유조선에다가 말하자면은 바닷물을 채워가지고 그 앞에 가라앉힌 것처럼 이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살이 굉장히 약해졌겠죠. 그걸 딱 막아놓으니까.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그 사이에 이제 거기다 흙 뭐 바위 뭐 이런 거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방조제가 완성이 된 거예요. 서해안 쪽에 여행 갈 사람들이 있으면은 거기를 한번 들러봐. 그쪽으로 가면 드라이브 쭉 하면서 아마 거기 지금 기록돼 있을 거예요. 여기 그 안내판 같은데. 전설적인 일화입니다. 그거는. 그 양반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양반이야. 그런데 세계 어느 토목공사 교과서에도 없고 세계 어느 토목공학 박사들도 시도도 못 해봤던 것을 그분의 그 번쩍이는 영감으로 그 아이디어 하나로 멋지게 해결한 거죠. 그다음에 정책 문제 관련된 이해관계 집단, 이거는 뭐 사실 따로 보기는 어렵지만은 우리 교과서에는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되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것 좀 해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 그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법까지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말 타당하냐 아니냐를 떠나가지고 문제를 주장하는 집단에서 볼 때 이게 좋은 정답이다라고 제시하는데 그런 것들도 정부 입장에서는 괜찮은 소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정부 공무원들의 정보와 또 이 지식만 가지고는 그분들의 능력만 가지고는 미처 다 파악하지 못했던 거를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공무원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연구를 하다 보면은 또 쓸만한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겠죠. 정책 대안들을 탐색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거는 그 대안들을 비교하는 겁니다. 왜 비교를 하느냐? 대안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될 텐데 아무거나 눈 감고 그냥 닥치는 대로 랜덤하게 골라도 되겠습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응? 자네 점심 먹었어? 뭐 먹었어? 왜 그거 먹었어? 점심시간에 먹을 점심시간에 먹을 메뉴가 그거 하나만 있던 건 아니지, 그치? 그런데 왜 그 많고 많은 메뉴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그걸 먹었어? 이유가 뭐야? 라고 물으면 딱히 할 말 없을 거야, 그치? 그냥 여러분들 점심 메뉴 생각해봐. 내가 왜 그거 먹었지? 이거를 내 목표를 설정하고 내 지금 돈이 얼마고 그다음에 내 이 미각과 이 허기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대안이 뭐가 있을까? 오늘 우리 학교 식당에 메뉴가 뭐가 있나 다 뒤져본 사람. 학교 바깥은 말고 학교 안에 식당이라도 그 우리 한양대 앱 보면 나오잖아, 그치? 다 찾아본 사람. 그래가지고 그걸 일일이 다 비교해 본 사람. 없지, 없을 거야. 그런 사람 없을 거야. 나도 그렇게 안 해. 근데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죠? 이거 아무렇게나 마구잡이로 선택한 거 아닙니까? 자, 요거에 대한 것은 아마 다음 시간에 나중에 내가 또 얘기를 해줄게요. 일단은 그렇게 하면은 안 되고 우리가 그래도 그 중에서 여러 개 중에서 괜찮은 걸 골라야 될 텐데 괜찮은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느냐? 뭘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겠느냐?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우선 어떤 기준으로 비교하느냐 하기 전에 우리가 대안을 가지고 뭘 비교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이 대안을 선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게 필요한데 무엇을 예측하느냐, 즉 예측의 대상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첫째는 기존 정책 또는 현재 상황이 이대로 그대로 지속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것을 일단 한번 예측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마음에 안 들어, 문제야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앞으로 쭉 가만 놔두면 괜찮아져. 그러면 굳이 우리가 심각한 문제를 생각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통계청에서 뭐 인구 추산하는 거라든지 뭐 노동부에서도 뭐 인력이 어떻게 된다라든지 또 뭐 교과부에서 대학 입시 인원이 뭐 앞으로 이제 몇 년 지나면은 2020년이란가 2015년인가 뭐 그때가 되면은 전국의 대학 정원하고 입학 정원하고 고등학교 졸업생들 정원 수가 똑같아진다 그러대.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이제 지나다 보면 대학 정원은 더 많고 고등학교 졸업하는 사람들 수는 그보다 더 적어지고 뭐 이런 거. 이거는 자, 지금 추세를 그냥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정부가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걸 예측하는 거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대안을 채택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걸 굉장히 중시해야 되겠죠. 대안을 예컨대 우리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A라는 대안을 시행한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떤 변화가 있을까? B라는 대안을 시행한다면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 라는 겁니다. 자, 요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그 뭐 비용이니 효과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테니까 그때 좀 더 다루도록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예측의 대상은 새로운 정책을 시행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와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정책들 중에 어떤 내용 변화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또 추정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은 이 대안을 시행하게 되면은 이 정책과 관련된 사람들이 대상 집단이라고 해도 좋겠죠. 또는 일반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것들도 추정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선거 때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도 그랬었고 내년에 뭐 총선하거나 그 지자체 선거하거나 그럴 때도 이제 분명히 이런 게 나오겠죠. 그때 중요한 게 이런 대안을 시행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까? 이걸 시행하면 사람들이 또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런 것도 예측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8장 4절에 나오는 건데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예측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8장 4절에 369쪽에 나오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요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100% 정확하게 안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그 유한한 지식 체계로 본다면은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책을 아무렇게나 만들 수는 없다라는 그 당위성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방법들을 쓸 수 있을까? 미래를 한번 이렇게 짐작할 때 첫 번째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추세 연장입니다. 이거 이제 균합적 논리라고 볼 수 있는데 내일 아침에 해가 어디서 뜰 것 같습니까? 어느 쪽에서? 동서남북 중에 어디서 뜰 것 같습니까? 라고 물으면 뭘 문제 같지도 않은 걸 물어보시나 그럴 거야. 그지? 동쪽에서 뜨지 해는 어느 쪽을 지나? 서쪽에서 지지. 왜? 라고 물으면 왜 그럴까? 이유가 없어. 뭐 여러분이나 나나 태양을 맞는 것도 아니고 지구를 맞는 것도 아니니까 몰라. 왜 그렇게 되는지 몰라. 근데 하여튼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는 동쪽에서 떴어. 그리고 질 때는 항상 서쪽으로 졌어. 동쪽에서 떠서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다시 돌아가고 이런 건 없었어. 그러니까 내일도 모레도 또 내년에도 해는 동쪽에 쓰겠지라고 예측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쭉 관찰해 보니까 그 추세가 계속된다면 미래에는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죠. 소위 그 시계열 자료라는 게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자료 쭉 이렇게 보니까 아마도 내년에 이렇게 되겠지. 그동안 우리나라 한반도에 오던 태풍이 보통 언제 왔었는가? 대개 보면은 추석 좀 지나고 뭐 이렇게 오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아마 올해도 그렇지 않을까? 내년도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보는 거죠. 물론 미래를 과거 데이터로 예측한다고 할 때 당연히도 전제돼야 되는 거는 과거에 일어났던 그 현상들 안에 뭔가 어떤 그 규칙성 또는 어떤 패턴이 있다. 그리고 이런 패턴은 자기 멋대로 랜덤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지속성이 있다. 이걸 전제해서 예측하는 것이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론적인 모델 또는 뭐 그 모형을 통해 가지고 만드는 건데 예측을 해보는 건데 이건 이제 연역적인 논리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특정한 그 일반적인 법칙이나 또는 그 모델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모델을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고 예측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염병 확산이 어떻게 될까? 지금 이 병원균의 뭐 특성은 어떻고 뭐 이게 대인 간에 전염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공기 중으로 전염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뭐 짐승을 통해서 오는 건지, 이게 뭐 그냥 공기에 노출되면 죽는지 안 죽는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일종의 뭐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이거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이렇게 확산이 되겠구나, 뭐 이런 거죠. 이 공상과학 영화 같은데 보면은 좀비 영화 같은데 보면은 가끔 이런 거 나오죠. 뭐 이런 추세로 이 좀비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은 한 달 후에 뭐 전부 다 뭐 좀비가 돼버리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이게 바로 이 이론적인 가정, 이론적인 모델로부터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고, 식견 있는 판단이라는 거는 전문가들에게 물어본다라는 거고, 이거 조금 이따 순서를 바꿔 설명할게요. 네 번째가 이거는 377페이지에 정책 실험이라고 있는데, 소규모 시범 실시라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보니까 학생들 중에 염색한 사람들이 있는데, 염색한 학생, 염색 머리 했지, 그지? 네가 했니? 어디 가서 했니? 동생이 했어? 염색할 때 처음부터 무조건 염색약 그냥 다 머리에 이렇게 바르고 했냐? 아니면 그 전에 어떻게 안 해봤냐? 염색할 때 사실 처음부터 그냥 막 하라 그러지 않을 텐데, 사용법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했어? 그냥 무조건 발랐어? 그렇게 했어? 그래도 뭐 되긴 돼. 상당히 위험해서 그렇지. 어떻게 했어? 정말 그냥 발랐어? 어떻게 했어? 동생 머리에 먼저 발라봤어? 말하자면 그런 거야. 망쳐도 크게 손해 나지 않을 것에 먼저 한번 해보는 거 있죠. 이건 우스갯소리고, 전면적으로 정책 대안을 시행했을 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소규모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염색 같은 거 할 때 그냥 바로 바르라고 그러지 않고 손등 같은 데다가 조그맣게 이렇게 살짝 한번 해보고, 혹시 여기 뭐 알레르기 나오는 건 아닌지, 뭐 이상하게 되는 건 아닌지 그거 확인한 다음에 네 피부에 맞는지 확인해 보고 해라 라는 주의 문구가 써 있는 걸로 알고 있어. 내가 예전에 어느 그 여자 가수인지 배우인지가 예전에 TV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황당했었던 일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더구만. 미국 갔다 온 자기 친구가 좋은 염색약이라고 사다 줬대.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발랐대. 타버렸대. 이해됩니까? 염색약이 세면은 머리가 막 타는 모양이지. 그래서 완전히 그냥 막 뽀글뽀글하게 막 완전히 연탄불에 타가지고 막 이렇게 된 것처럼 막 그래서 혼났다 그러더라고. 그거 왜 그런 겁니까? 이걸 안 해서 그래. 이거를 정책 실험, 소규모 실험을 안 해봐서 그런 거야. 먼저 자기 손에다 한번 발라봤으면 뜨거워 이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거 희석시켜서 하겠구나 알게 될 텐데, 그냥 생각지도 않고 발라버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경우에 정책 대안을 실시할 때 전면적으로 지금부터 시작 한꺼번에 안 하고 특정한 지역 또는 특정한 그 시기를 정해가지고 한번 시범 실시를 해봅니다. 쓰레기 종량제 같은 경우도 인천에서 1년 동안 먼저 해봤다 그래요. 하고 나니까 이거 괜찮네 해서 그 다음 해에 전면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를 한 거고, 또 그 놀토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는 전국적으로 다 시행이 되고 있었던가? 혹시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놀토 없었던 학생 있습니까? 이 중에 아마 고학번에는 있을 수도 있을 거야. 조금 늦게 태어났었어야지, 그치? 만약에 그런 학생이라면. 그때 사실 그 놀토 시범 실시한 학교가 몇 학교 안 됐다고. 그 소수의 학교를 골라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본 거야.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놀토를 했을 때 괜찮을까? 애들이 혹시 막 이상해지지 않을까? 수업은 제대로 되나? 한번 실험해본 거야. 이걸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모르모트죠. 실험실 주위에다가 한번 실험해보고 그 다음에 사람한테 하고 뭐 이제 이런 거라고. 근데 정책 차원에서도 한꺼번에 전국적으로 대규모 실시를 하다가 혹여라도 잘못되면은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미리 한번 소규모로 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한번 샘플 삼아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괜찮으면 전면 실시, 또는 요거 조금 요것만 수정하면 되겠다 하면은 조금 수정해서 전면 실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정책 실험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예측해 보는 거고, 식견 있는 판단이라는 거는 전문가들에게 물어본다라는 건데, 이 델파이 같은 경우도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딱히 정확한 이론이나 또는 실제로 발생했었던 경험적인 자료가 없을 때, 정말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쓰는 방법이 이겁니다. 정책 델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델파이를 뭐라고 번역하는지 알죠? 뭐라고 번역하나? 델파이. 델파이 어디서 들어본 거 같지 않습니까? 옛날 로마 그리스 시대인가 뭐 옛날 예. 거북이 등껍질 갈라지는 거 보고서 뭐 신의 뜻은 이거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예요. 신에게 물어봐라는 건데, 여기서는 신이 아니라 전문가들에게 물어봐인 겁니다. 어떻게 물어보느냐, 이게 중요한데, 일반적인 회의, 자문회의 또는 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좀 다릅니다. 굳이 말하자면 이걸 섞어놨다라는 정도가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김정은 체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5년 뒤에 지금 북한 체제가 어떻게 될까? 어제 어느 TV 토론회 봤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대. 김정은이가 뭐 그랬다잖아요. 3년 안에 뭐 무력 통일한다 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뭐 통일한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러대. 저 얘기 했으면 이제 저 사람은 3년 안에 죽는다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김일성이가 자기 생애 안에 통일을 이룬다 그랬는데 어쨌든 죽었다는 거야. 자기 생애 안에 그래놓고 죽었어. 김정일이도 자기 살아있는 동안에 한다 해놓고 죽었다는 거야. 근데 김정은이는 3년 했기 때문에 3년 안에 죽을 거다 그러더라고.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알겠어? 김정은이가 지금 이게 그 북한 군의 참모총장이 자꾸 가르치는 거 보니까 아직 군 이 통수권 확보가 제대로 안 됐나 의심스럽기도 하고, 그래도 힘이 있겠지라고 생각되기도 하고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는 다른 나라 경험이 없어. 저런 식의 오늘날에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20몇 살짜리 아들내미가 또 왕노릇하고 이런 이상한 나라가 없어. 그러니까 경험적인 자료도 없어요. 뭐 이건 이론도 없어. 근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예측은 해야 될 것 같아. 아무도 몰라.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나마 국제관계나 또는 북한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어. 이 전문가들도 물론 5년 뒤에 10년 뒤에 김정은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도 일반인들보다는 조금은 더 잘 예측할 수 있다라고 믿고 이 사람들한테, 북한 문제 전문가들 예컨대 한 10명한테 설문지를 보내는 겁니다. 김정은 체제가 뭐 앞으로 3년 뒤에 어떻게 될까? 또 뭐 군을 제대로 장악할까? 아니면 집단 체제가 될까? 뭐 이런 것들을, 궁금한 것들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10명의 전문가들한테 설문지를 보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설문조사하고 똑같아. 근데 어디서부터 달라지느냐? 그 전문가들이 답을 보내오면은 그 답을 정리를 해요. 그래가지고 예컨대 김정은이가 3년 뒤에 어떻게 될까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저거 맞아 죽을 거다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그 김일성 왕조가 그렇게 쉽게 안 무너진다, 장악하게 될 거다, 뭐 이런 사람.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 얼굴마담으로 내세우고 집단 지도 체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10사람의 의견을 1번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의견이 몇 사람이고 이런 의견이 있고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하고 정리를 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이 정리된 내용하고 답변을 정리한 내용하고 원래 질문지를 다시금 그 원 전문가 10명한테 그대로 보내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 생각할 때는 이 전문가들이 질문지는 똑같은데 이제는 자기 말고 9사람이 제시했었던 그 답을 정리한 것을 보면서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써. 그래서 제출해. 그러면 그거를 또 이제 주최 측에서 수합을 해가지고 두 번째 답변 내용을 또 정리를 해. 그래서 1번 문제에 대해서, 1번 질문에 대해서 이런 식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해가지고 정리해서 그 다음에 또 보내주는 거야. 처음 똑같은 문제하고. 그러면 이 각 전문가들은 이제 세 번째로 같은 질문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겠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답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답변했던 것들을 정리한 거를 같이 보면서 또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또 자기 답변을 써서 보내고, 요거를 몇 번 반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처음에는 첫 번째 답변을 수합했을 때는 각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의견들이 다 중구난 방식으로 막 다를 수가 있는데, 요걸 이렇게 계속 몇 번 반복을 하다 보면은 10명의 전문가들이
대체로 꼭 그런다는 보장은 없지만 대체로 의견이 이렇게 모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어떤 하나로 딱 모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크게 한 2개 정도로 이렇게 갈라지지만 어쨌든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결과는 100% 완벽한 예측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문가들이 심사숙고한 결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신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럼 뭐 이렇게 여러 번 하나 설문조사로 그냥 사람들 모아놓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면 되지. 대면해서 회의를 할 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이유 때문에 여기저기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야. 그 싱크탱크 같은 그런 형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회 내에서 어떤 문제에 대한 전문가 하면은 되게 다 몇 명 이렇게 꼽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요 회의에서 오라 그래가지고 만나면 요것만 끝이 아니라 뭐 자기 학교 가면 만나고 또 뭐 논문 심사하러 간다 그래고 또 만나고 뭐 어디 세미나 가서 만나고 무슨 뭐 프로젝트 한다고 같이 하고 뭐 선후배로 연결이 되고 뭐 스승과 제자로 연결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되기 마련이에요.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이런저런 연계가 있어. 그런 상황에서 대면에 이렇게 모인 자리에 앉아서 기탄 없이 얘기해 봅시다 되느냐? 잘 안 돼요. 그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할 말도 못 할 수가 있고 또 몇 번 얘기하다가 자기랑 다른 의견 가진 사람이 자꾸 얘기하면은 에이 그래 받은 만큼만 한다. 내 자문비 얼마냐? 20만 원. 그래 나는 20만 원어치만 해준다 해가지고 그냥 뭐 조금만 얘기해 하다가 딴 사람이 막 뭐라 그러면 에이 그래 속으로는 반대하면서도 네 말 맞다 그래 하고서 그냥 더 이상 얘기를 안 해. 자기만 피곤하니까. 이러면은 제대로 된 회의가 사실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책 델파를 하게 되면은 익명성이 보장이 되는 거야. 다른 전문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아는데 도대체 이거를 누가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건 또는 평상시 인간적으로 꼴보기 싫은 놈이었으니까 저놈의 의견은 내가 항상 반대해야지 이럴 수 있는데 누가 하는 건지 모르니까 이거 참 괜찮은 아이디어다라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보면서 자기 생각을 또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일어나려면은 무기명으로 익명성을 보장하고서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좀 이따 비용 얘기를 하겠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비용은 꼭 돈만이 아니라 섭외하는 것도 힘들어. 되게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나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바빠. 이것저것 여러 가지 할 일들 많아. 그런데 그 사람한테 이거 해주세요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설문지 하나 해달라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메일로 뭐 이런 설문조사 하나 해주세요 하고 오면은 여러분 해줍니까? 또는 길거리에서 여러분들 보고 이렇게 뭐 하나 해주세요 하면 해줍니까? 나는 안 해줘. 왜? 내 소중한 시간을 뺏기는데 내가 뭐하러 그거 해줘. 그런데 예외가 있을 수가 있어. 예컨대 뭐 밖에 나가는데 어디 볼펜 하나 주면서 요거 해주면 볼펜 하나 줄게요. 뭐 이러면은 그래 볼펜 하나 같이 정도는 되겠다 해가지고 간단하게 뭐 몇 개 답해주고 볼펜 하나 받아가고 이런 식이죠. 일반인들한테 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는데 전문가들 특히 그 분야에 정말 제대로 된 전문가들한테 이런 의견을 모으려고 한다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더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한 번 설문지 답해주는 것도 귀찮아서 안 해주려는 사람들한테 똑같은 걸로 또 요거 읽어보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잘 안 해주려고 그럴 거라고. 되게 세상 만사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일을 예컨대 주관하는 입장에서 꼭 좀 이 일을 맡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은 퀄리티가 높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누구나 그 사람을 다 원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급적 안 해주려고 그래. 근데 저 사람은 좀 안 썼으면 좋겠다 싶으면 나 좀 써주세요 하고 꼭 뭐 달라들어. 이 세상 이치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한테 정말 괜찮은 전문가일수록 똑같은 것 또 한 번 더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기 힘들어. 더군다나 한 번 하는 것도 힘든데 2번, 3번, 4번, 5번 해달라? 거의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정책 델파이가 잘 되면 정말 괜찮은 방법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서 시행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그냥 전문가 자문회의라고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그냥 토론하게 하든지 아니면 그냥 설문조사 한 번 하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게 사실상 대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방법은 어쨌든 이런 것이 있다라고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강의 첫 시간에 아마 인트로덕션 시간에 아마 내가 이 사진 보여줬던 것 같은데 1970년대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강력하게 미니스커트 장발 단속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미쳐서 저랬나? 아니라고. 나름대로 중요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그런 거예요. 정책 목표가 뭐냐 하면은 청소년들 풍기순화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때 이런 용어를 썼어요. 청소년 풍기순화 기간. 그래가지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남자답지 않은 긴 머리 또 너무 그 짧은 치마는 단속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니스커트를 경찰 아저씨들이 줄 잡고 다니면서 단속하는 것 이런 방법 또 남자들 머리 길다고 막 경찰서에서 바리깡으로 막 밀어버리는 이런 방법은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을 지킨다라는 목표를 위해서 괜찮은 정책 수단이었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말도 안 돼 라고 대부분 생각할 것 같은데 왜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왜 저런 걸 세상에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우리 학교에서 그럴 리야 없겠지만은 총장님이야 모든 보직 교수님들이 일치단결 해가지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외모 신경 쓰지 마라. 여학생들 짧은 염색하지 마라. 남학생들 머리 짧게 기타 들고 다니면 무조건 압수. 라고 한다면 반발할 거야. 왜? 왜 그런 식의 방법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까? 바로 이제 그걸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정책 수단을 가지고 또는 정책 대안을 가지고 이거 괜찮은데 또는 이건 아니야 라는 판단을 할 때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 좋은데 또는 이거 형편없는데 라는 판단을 하느냐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교과서에는 8장 5절부터 나오는데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지는 기대되는 그 후보들을 우리가 정책 대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정책 대안들을 보통의 경우는 여러 개를 찾아요. 하나만 있다라면은 그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니까 죽으나 사나 그냥 그것만 해야 되니까 그거는 우리가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지만은 2개 이상의 대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 중에 어떤 걸 고를까, 어떤 게 괜찮을까 선택을 해야 된다면 당연히 비교해서 판단을 해야 돼요. 그 판단의 기준, 비교의 기준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desirability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feasibility라는 겁니다. 소망성이라는 것은 각 대안의 내용 자체를 놓고 볼 때 이게 얼마만큼 바람직스러운 내용인가, 얼마만큼 괜찮은가 그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두 번째 feasibility라는 거는 얼마만큼 feasible 하냐라는 건데 이걸 보통 우리가 실현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꼭 실현 가능성뿐만이 아니라 채택 가능성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대안의 내용이 어느 정도로 괜찮은가와는 전혀 별개로 이 대안이 정말로 정책 과정에서 채택될 수 있을까? 또 정말로 이게 현실에서 시행이 될 수 있을까를 따져보는 겁니다. 이 2가지는 서로 같은 방향이 될 수도 있고 반대 방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참 괜찮은데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 뭐 당연히 반대도 일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우선 소망성 기준. 소망성이라는 것, 정책 대안의 내용이 어느 정도로 괜찮은가, 바람직한가라는 이 질문인데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떤 것을 가지고 또 어떤 경우에 바람직하다라고 볼 것인가 세부 기준들이 또 나눠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쓸 수 있는 그 세부 기준이 효과성이라는 겁니다. 이거 effectiveness라고 하는데 정책 대안을 비교할 때 효과성으로 비교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대안을 시행했을 때
어떤 성과가 나올까? 어떤 결과가 나올까? 목표 달성을 어느 정도로 하게 될까? 우리가 100점 만점을 목표로 했다면은 예컨대 이런 방식으로 공부했을 때 성적이 얼마가 예상이 되나? 90점은 예상이 된다. 또 다른 대안은 80점 정도가 예상이 된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내용적으로 바람직한 것은 효과성 측면에서는 80점보다는 90점이 예상되는 그 대안이 더 낫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각 대안별로 예측되는 예상되는 효과성을 표시할 때 절대치로 표시할 수도 있고 뭐 비율로 목표 달성 대비 뭐 90% 달성할 수 있겠다, 80% 달성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이제 열심히 추진했었던 4대강 사업 같은 경우에 그 당시 정부에서 발표했었던 자료 이게 사실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던데 내가 봤던 자료에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 4대강 사업의 기대 효과 일자리 34만 개가 창출이 된다. 그리고 수질이 개선될 것이고 수해 방지가 될 것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을 4대강 사업을 시행하는 할 때 기대되는 효과라고 했어요. 지금 이 앞에 보는 그림은 요즘 한창 말썽되고 있는 그 기초연금에 대한 건데 이 밑에 거 보지 말고 일단 위에 거를 보면은요. 이게 바로 위에 써 있는 게 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기초연금 제도라는 거를 시행을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안을 시행을 하면은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제 주장했던 게 바로 이거였죠. 제시했던 게 자기를 대통령 뽑아주면 이런 걸 시행할 텐데 이걸 시행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모든 노인분들에게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하는 결과가 나온다. 그러니까 자기 대안이 좋은 거다. 그 당시 문재인 후보는 20만 원은 곤란하고요. 좀 적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정도를 했을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괜찮아 보이는 더 바람직해 보이는 내용적으로 15만 원 또는 10만 원 준다는 대안보다 20만 원 준다는 대안이 더 괜찮아 보이니까 박근혜 후보에게 표를 찍었겠죠. 근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이걸 조금 바꾸고 지금 또 뭐 조금 바꾸고 좀 바꾸고 해서 뭐 정확히 확정이 됐나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차등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렇게 조금 대안을 조금 바꿔봤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뭐 전부 20만 원은 아니고 소득 상위 30%는 당신들은 돈 많으니까 받지 마시고 그 밑에 이제 하위 70%까지는 주는데 이것도 그냥 주는 건 아니고요. 이거 조금 나눠가지고 차등적으로 줄 겁니다. 이게 정책 대안의 효과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진영 장관 전 장관이 사표 내면서 뭐 국민연금하고 연계시키면 안 되고 어쩌고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복잡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뭐 굳이 몰라도 되겠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정책 이론 관점에서 보자면 이런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제시했던 그 정책 대안을 한다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대안을 평가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걸 이번에 이렇게 수정할 거예요. 그럼 수정한 정책 대안이야. 요 대안대로 시행을 하면은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제시를 했어. 그런데 진영 장관이나 또는 이거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한다면은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또 다른 효과를 제시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정책 대안을 비교하고 평가할 때 효과성으로 따진다라는 얘기는 이겁니다. 이 대안을 시행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고 다른 대안을 실시하면 어떤 결과가 예상되느냐, 어떤 좋은 게 예상되느냐 이걸 가지고 정책 대안이 좋은가 나쁜가를 따져본다면 효과성이라는 기준으로 정책 대안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 그림에서 밑에 그림을 보면은 이게 이제 모든 노인분들에게 20만 원 지급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가 하는 걸 나타낸 거예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 수정하겠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주고는 싶은데 마음은 굴뚝 같은데 돈이 이만큼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좀 줄이겠습니다 하는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 대안을 평가하는 또 다른 기준은 뭐냐? 그 대안 실시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되느냐 하는 관점에서 정책 대안들을 또 따져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정책 비용, 코스트인데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코스트라고 할 때, 비용이라고 할 때 이거를
금전적 비용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돈이라는 것이 아마도 제일 중요한, 상당히 중요한 비용 구성 요소가 되겠죠. 그러나 비용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워하는 모든 것을 다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돈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워하는 모든 것을 다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전에 시장 메커니즘 얘기하면서 자원 얘기를 했을 거예요. 리소스 얘기. 그 리소스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 뭔가를 희생해야 돼. 뭔가를 투입해야 돼. 그 희생해야 되는 것, 써야 되는 것, 소모해야 되는 것, 그게 지출해야 되는, 그게 바로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 비용은 또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비용이 바로 직접 비용입니다. 4대강 사업 추진할 때 그 당시 그 아까 얘기했었던 뭐 일자리가 뭐 몇십만 개가 나오고 뭐 수질이 개선되고 뭐 이런 효과를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돈이 15조 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15조 원이라는 것은 4대강 사업이라는 정책 대안의 비용이 되는데 직접 비용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정책을 시행하는 주체 입장에서 써야 되는 돈이 직접 비용입니다. 지금 어디입니까? 조치원 그쪽에 그 신행정 수도 이제 행복도시 건설했을 때, 그거 할 때 사실 정부에서도 말이 많고 또 비판도 많았는데, 그 당시에 예컨대 이제 완전한 그 행정 수도 또는 뭐 신행정 수도 또는 뭐 수도 이전 요걸 하게 되면은 비용이 얼마가 소모가 된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45조 원이라는 돈이 소모가 된다. 어떤 사람들은 뭐 아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한 10몇 조 원이면 된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 중요한 거는 어쨌든 신행정 수도를 건설한다라는 그 대안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라는 관점에서 따져보면은, 만약에 결과가 똑같다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대안은 안 좋은 대안, 소망성이 낮은 대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지금 비용이라는 것도 소망성을 따져보는 그 세부 기준 중에 하나인 겁니다. 자, 직접 비용이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비교적입니다.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는지, 또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인지, 또 이거 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필요로 한지, 인력이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직접 비용이 되는데, 이것 말고 또 하나 중요한 비용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사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이 사회비용이라는 거는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입장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 주민들, 국민들, 즉 민간 부문에서 발생하는 비용 또는 부담해야 되는 각종 희생, 여러 가지 불편함, 짜증남, 골치 아픔, 번거로움, 시끄러움, 고달픔,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물론 돈도 포함됩니다. 이런 걸 다 합해서 사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이 사회비용이라는 것도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 전에 우리 정책 구성 요소하면서 타겟 그룹 배웠었죠.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영향을 받는 사람들, 타겟 그룹인데, 이 타겟 그룹에서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흔히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동네 보도블록 멀쩡한 거를 연말 되면은 막 맨날 갈아치운다 그러고 막 시끄럽게 하고 막 먼지나게 하고 길 다니기 힘들게 하고, 이런 것들. 보도블록 교체 공사라는 것을 시청이나 구청 입장에서 발생하는 직접 비용만 보면은 인건비하고 그 벽돌 갈아치우는 값 정도겠죠. 사회비용 중에서 정책 대상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그 지역 주민들이 그 보도블록 교체하는 공사하는 것 때문에 겪는 불편함, 그것 때문에 겪는 고생이에요. 우리 와이프가 몇 년 전에 동네에서 바로 요거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그 길이 막 울퉁불퉁해가지고 하다 발이 삐어가지고 병원 가서 치료받았어. 이거를 그렇다고 구청 가가지고 돈 주세요 그러면 주냐? 안 줘. 이건 왜 발생한 거예요? 공사하는 것 때문에 시민 입장에서 발생한 비용이 되는 거죠. 이런 게 사회비용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그린벨트 규제하는 경우, 우리 국토의 환경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린벨트 묶어가지고 여기 안에 있는 땅은 함부로 뭐 개축 또 증축 이런 거 못한다 하니까 거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소유의 땅인데 자기 마음대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린벨트라는 정책을 시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정부 입장에서 뭐 별로 안 들어.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그린벨트, 뭐 그린벨트 정하는 거 뭐 전문가 자문회의 하면은 뭐 자문 비용 좀 주는 것 정도, 뭐 그다음에 법령 반포하는 정도, 뭐 그 정도밖에 별로 안 들어. 그런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린벨트라는 정책 때문에 자기네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함, 재산상의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비용이라는 거죠. 그린벨트라는 정책 대안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하나다라는 겁니다. 내년 1월 1일자로 그 개정된 그 고등교육법에 의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시간강사법이 이제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됩니다. 이게 원래 2013,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자로 하려다가 대학들이 좀 준비가 덜 됐다 싶었는지 이제 1년 유예해가지고 내년 1월 1일자로 시작이 되는데 이 법이 시행이 되면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시간 강사 해당하는 분들에게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학기별이 아니라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4대 보험을 해줘야 되는 거고, 퇴직금도 지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누가 해줘야 되느냐? 고용자가 알아서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가 시행이 되게 되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그냥 잘 하나 감시하는 정도, 뭐 이 정도 비용밖에 들지 않겠지만 이 법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각 대학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을 하겠죠. 이런 것들은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은 아니지만 이 정책 대안이 시행될 때 사회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책 내용에서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부작용도 우리가 사회적 비용으로 카운트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전에 그 임대차 보호법이 예전에 개정이 되면서 그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시키도록 개정이 됐었어요, 예전에. 이거 왜 그렇게 했느냐? 새 들어 사는 사람들이 약자라고 생각을 하고 집주인은 이제 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집주인들이 새 들어 사는 사람들한테 다음번에 계약할 때는 한 10% 올려줘야겠습니다. 이러면 새 들어 사는 입장에서는 갑자기 돈을 많이 필요하니까 고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들어 사람들을 보호해주기 위해 가지고 집주인들한테 당신네 이거 재계약할 때 말이지 5% 이상 올리면 안 돼라고 캡을 딱 씌워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계약을 안 해버리는 거야. 딴 사람하고 계약을 하면은 처음 계약하는 거니까 뭐 작년 가격에 비해서 뭐 5%가 되든 1%가 되든 10%가 되든 자기 마음이 되는 거야. 이런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나죠. 비정규직 보호법 한다고 해가지고 2년 지나면 정규직으로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다들 그냥 2년 되기 바로 직전에 다 내쫓아 버리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오히려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더 못 살게 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시간강사법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됐어요. 이게 학교 입장에서는 정부가 비용도 보조해주지 않으면서 자기네들이 생색내려고 그러는지 법을 그렇게 바꿔놓고 나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돈이 부족해서 죽겠는데 추가로 또 돈이 나가게 생겼으니까 가급적 시간강사 줄여라 이렇게 낸다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옛날에 뉴스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초 또 그 전해 겨울 요쯤에 시간강사 협회인가 하여튼 뭐 그런 모임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쪽 사람들이 오히려 대학보다도 그쪽 사람들이 이거 시행하게 되면은 당장 시간강사들 일자리가 더 줄어든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다고. 그 좀 아이러니하죠. 시간강사들 그다음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해 주려고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이 시행되다 보니까 정작 그 보호해 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더 고생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것. 법이 의도치 않았던, 정책에 의도하지 않았던 이런 불편함 또는 부작용 이런 것들이 사회적 비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뭐 핵발전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발전소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거 뭐 의견 수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다가 그다음에 뭐 공장 짓는 거, 발전소 짓는 그 건설 비용 정도가 직접 비용이라면 사회적 비용은 요거 만약에 고장 났을 때 후쿠시마처럼 또는 뭐 이게 이렇게 뭔가 좀 안전 사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방사능이 혹여라도 누출이 됐을 때 그때 발생하는
할 수 있는 그런 끔찍한 사고들, 이런 것들도 사회 비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회 비용이라는 것을 왜 우리가 굳이 신경을 써야 되느냐 하면은 어떤 정책 대안을 시행하는 데 들어가는 총 비용을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부 담당자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지불해야 되는 직접 비용만 보통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 비용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 말은 그 정책 대안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누군가는 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라는 거라고. 다만 정부 사람들만 신경을 안 쓸 뿐이지. 근데 분명히 누군가는 고생을 하고 누군가는 비용을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같이 감안을 해야 된다. 즉 총 비용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직접 비용을 절감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소위 그 뭐 성과주의라든지 또 뭐 가버넌스 나오면서 그 뭐 BSC 한다 그러고 뭐 그 정부 효율성 따지고 뭐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바로 이거예요. 비용을 줄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은 비용을 생각할 때 정부가 부담하는 직접 비용만 생각하다 보면은 이거 줄이려고 하다 보면은 사회 비용이 더 커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료의 수, 서비스 인력을 줄인다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동사무소에 이제 어떤 서비스를 받으러 가는데 그 창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창구의 수가 줄어든다. 그러면 이게 행정 효율성 면에서는 괜찮아요. 비용을 낮추는 거니까. 10명 쓰던 경우에 그것을 5명만 쓰면 되니까. 서비스 인력 또는 창구 수를 줄이게 되면은 비용을 절감한다는 면에서는 좋은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이 행정 서비스를 받으러 갔는데 서비스를 받으려는 사람은 많고 창구는 적어, 인력은 적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대기 줄이 발생을 해. 그럼 내 입장에서는 난 빨리 받고 가야 되는데 급한데 기다려야 돼. 왜? 창구 수가 적으니까. 그러면 내가 기다리면은 여러분이 예컨대 하루에 뭐 월급으로 계산해 보면 나올 거라고. 하루 버는 돈이 예컨대 뭐 그냥 쉽게 2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시간당 여러분들이 버는 돈은 10,000원 꼴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산술적으로 간단히 계산하면은. 그러면 여러분에게 1시간이라는 시간은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이 1시간을 기다리던 10시간을 기다리던 나는 상관없어. 내가 답답한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만약에 창구 수가 적어서 1시간을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10,000원을 날려버리는 거야.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야. 그 서비스를 받으려고 기다리는 모든 시민들이 다 똑같이 1시간을 기다린다 그러면 엄청난 돈을 버리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걸 다 합하면 굉장히 많은 돈이 되겠죠. 부담에 정부는 몰라요. 신경도 안 써. 왜? 자기가 지불한 돈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시민들이 나눠가지고 엄청난 돈을 부담을 하게 되고 이걸 다 모으게 되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사회 비용이 발생을 한다. 이걸 대기 비용이라고도 하는데 대기라는 것 기다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 그래서 대기 비용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창구를 줄이고 인력을 줄이면 이게 마치 이제 슬림 가버먼트 뭐 해가지고 뭐 작은 정부가 아름답다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고 뭐 행정 효율성 이래서 그렇다게 보일 수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 비용이 엉뚱하게 올라간다는 거죠. 민원 서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어디 뭐 이렇게 뭐 지원한다든가 할 때 원서 쓸 때 보면은 생전 보지도 않을 것까지 다 쓰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 특히 이제 민원 서류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주소 앞에 쓴 거 또 쓰게 하고 뭐 자기 주소 쓰게 하고 뭐 부모님 주소 또 쓰게 하고 뭐 이런 거 별의별 항목을 다 쓰라 그래. 뭐 주소 쓰고 현 주소 쓰고 뭐 그다음에 뭐 본적 쓰라 그러고 어떤 데는 뭐 원적까지 막 쓰라 그러고 뭐 별의별 걸 다 쓰라 그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요 A4 용지 하나에 내가 이제 공무원이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그 서비스 받으려면은 지원서를 작성해서 내야 돼. 근데 내 입장에서 여기다가 이름, 한자, 한글, 한자, 영어,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쓰면 생년월일 쓸 필요도 없는 거잖아, 그지? 다 쓰게 해. 남녀 성별 구분, 또 뭐 현주소, 전화번호, 집주소, 직장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팩스 번호, 이메일 번호, 또 뭐가 있나?
주소 다음에 뭐 본적, 원적 뭐 이런 거 쓰고 하여튼 이것저것 막 다 쓰게 해. 그랬을 때 내 입장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 아니면 이름, 전화번호만 쓰게 하나. 내 입장에서 들어가는 돈은. 내가 타입부 좀 더 쳐야겠죠. 그죠? 조금 불편한 거 있을 거야. 프린트 하면은 여기 항목 2개만 프린트 하나 아니면 여기 한 페이지 쭉 해가지고 프린트 되나? 내 입장에서는 크게 차이가 안 나. 거의 차이 안 나. 물론 인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다 보면 토너 값이 조금 들긴 하겠지만 이거 한다고 해가지고 난 돈 안 들어.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용지에다가 서비스를 받고 싶으면 여기에 이거 예컨대 100가지 항목에 대해 다 답해야 된다라고 하나 10가지만 써야 된다라고 하나 내 입장에서 보면 비용이 똑같아. 여러분 입장에서는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환장을 노리시라고. 뭐 이걸 다 써야 돼? 짜증난단 말이야. 쓰느라고 힘들어. 짜증나. 시간 걸려. 내 볼펜 잉크 날라가. 여러분 입장에서는 물론 얼마 안 될 수 있지만은 그런 짜증나는 거, 불편한 것, 또 돈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은 민간 부문에서 적지 않은 비용이 분명히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 그걸 고려하지 않는다면, 사회 비용을 고려하지 않으면 직접 비용만 가지고 굉장히 싸게 잘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냥 그런 정책 대안을 가지고 비용 면에서 아주 저렴하다, 좋은 정책 이렇게 평가하면 곤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공사기간 단축하는 것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 난 지금 내년에 저기 정책대학으로 이제 그 소속대학 변경되면은 그 어디 짓고 있는지 알고 있죠? HIT 옆에 짓고 있는 거. 정책학과에 있는 분들은 내년 3월부터 당장 글로 들어갑시다 뭐 이러는 것 같은데 나는 불안해. 빨리 지을 수는 있어. 기술력이 워낙 좋으신 분들이라 가지고 다 할 수는 있어. 근데 난림공사 될 가능성이 그만 커지겠죠. 난림공사 되면 그 누가 손해 보는 겁니까, 그거? 건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빨리 끝내버리니까 좋을 수 있어요. 비용 단축될 수 있으니까 좋다고, 임금 덜 줘도 되니까 좋을 수 있다고. 그런데 나중에 이게 부실공사 돼가지고 고생하는 거면은 누가 고생하겠어? 내가 고생하는 거야, 우리가 고생하는 거야. 학생들하고 교수님들이, 직원 선생님들이 고생하는 거야.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 대대로 들어오는 후배들이 계속해서 고생하는 거야. 마르고 닳도록. 그러니까 공사기간 단축한다, 뭐 비용 절감한다,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난림공사, 부실공사 하게 되면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사용하는 시민들이 뒤집어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지예산 감축한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문제가 되는데, 이거 효율적인 행정 위에서 복지예산 줄인다 그렇게 되면은 정부 차원에서 비용은 분명히 줄어들 수 있겠지만 자칫하면은 그것 때문에 사회 안전망이 부실해지면은 사회적인 약자 그룹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할 수가 있어. 이거를 생각 안 하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행정했다, 잘했다라고 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용 아꼈다라고 좋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비용이 줄어든 게 아니야. 엄밀히 따지면은 다른 사람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거야. 힘없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약자가 대신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셈이다라는 겁니다. 비용이 없어진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이든 정책 대안을 평가할 때 비용을 따져본다면은 직접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냐, 이거는 계산해서 보통 나오지만은 눈에 안 보일 수 있는 이런 사회에서 발생하는 비용, 이런 것들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능률성 또는 효율성, efficiency라는 건데, 요거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두 가지 다 보는 거예요. 조금 전에 처음에 효과성 봤고, 그다음에 비용을 봤어요. 요 두 개를 같이 보면은 비율이 되는 거죠. 코스트 분의 베네핏이 되는 거죠. 요걸 가지고 따져보는 거라고.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정책 대안을 주장을 할 때 이거 참 괜찮은 대안이다라고 주장하고 싶으면은 방법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그 대신 효과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비용 얘기는 하지 않고 이걸 하면은 이런 좋은 일이 있습니다라고 막 그 코스트 얘기 싹 빼놓고 효과만 막 강조하는 거야. 반대로 여러분들이 정부 어떤 정책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고 싶어. 그러면 그 정책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기대되는 편익 같은 거 얘기하지 않고 세상에 정신 있냐 없냐, 이거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이거 하면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비판하면 되겠죠. 정답은 사실 없지만은 비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조금 더
관련된 개념 소개합니다. 자, 앞에 써놓은 질문 이해되죠? 이거 어디까지나 그냥 예를 든 겁니다. 자, 하루 데이트했어. 그랬더니 비용이 10만 원 들었어. 뭐 밥 먹고 영화 보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뭐 10만 원 들었어. 그래서 내가 얼마나 즐겁나를 환산해 보니까 30만 원어치 즐거움을 얻었어. 이렇게 계산이 됐다고 치고, 자, 남는 장사 한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 정도면 뭐 10만 원 들어서 30만 원 얻었으면 괜찮은 장사네라고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뻔한 질문이었으면 여기 쓰지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왜 그러냐? 이게 이제 기회비용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10만 원 데이트하는 비용으로 그 대신에 그걸로 뭐 시험 공부를 했다. 근데 정책학개론 지난 학기 들은 학생들한테 뭐 술을 사주고 어떻게 나오대? 뭐 물어본다든지 기억 좀 살려봐 해가지고 기출문제를 알아낸다든지 해가지고 했더니 와, 이게 성적이 잘 나와가지고 장학금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뭐 학교로부터 받든지 아니면 부모님한테 받든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격려금으로 5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걸 놓쳤다. 이게 가능하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걸 상정을 한다면 단지 10만 원 들어가지고 데이트에서 30만 원어치 기쁨을 얻었다. 그래서 나는 데이트한 걸 참 잘했다. 나는 똑똑하다. 바보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10만 원을 데이트하는 데 쏟아가지고 30만 원 이익 얻었는데 이거를 네가 공부하는 데 들었더라면 너는 50만 원을 얻을 수 있었는데 쪼다같이 이걸 놓쳐버리고 30만 원을 얻은 거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50만 원짜리 받을래? 30만 원짜리 받을래? 10만 원 주고 로또 복권 하는데 너 500만 원짜리 받을려? 300만 원짜리 받을려 했는데 만 원짜리 복권 사고서 나는 300만 원만 받겠습니다. 라고 한 거랑 똑같은 일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다만 이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아마 그랬을 거다라는 정도지 실현되지는 않은 이익이에요. 그렇게 했었더라면 이렇게 됐을 텐데 기대가 되는 이익이긴 하죠.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 그러냐 하면은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opportunity cost라는 건데 어떤 대안에 투입된 자원을 만약에 그거 대신에 다른 쪽에다 투입했더라면 얼마만큼의 이익이 얻어졌을까를 생각해 볼 때 내가 그거를 포기하고 이걸 얻었구나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데이트하느라고 10만 원 들어갔으니까 근데 효과는 30만 원 얻었으니까 이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데이트 하는데 10만 원 드린다라는 그 대안은 비용과 효과 면에서 효율성 면에서 괜찮은 대안처럼 보이지만 기회비용을 생각한다면 이거는 오히려 적자 나는 손해보는 대안이다. 결코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다. 10만 원 데이트하는 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회비용이라는 거는 실제로 구현된 건 아니에요. 현실에서 이루어진 건 아니야. 이렇게 했었더라면 어떤 게 이어질까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어느 수업 시간에 첫 시간에 교수님이 안 오셔가지고 휴강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다 헤어지려고 그랬더니 그 반 대표 녀석이 잠깐만 앉아라 하더니 우리 각자 소개 한 번씩 하자 뭐 이런 기특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귀찮은데 그래도 대표가 하자 그러니까 다들 앉아가지고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학생이 1학년 3월 초였는데 이런 기특한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누구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공부 열심히 할 거라서 재수없네 이러고 했더니 왜냐 하면은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는 여기 오고 싶은데 못 앉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누군가가 나 대신에 만약에 이 자리에 앉았더라면 여기 합격했더라면은 4년 동안 여기서 졸업해서 공부해서 졸업해서 나가면 사회적으로 얼마만큼 훌륭한 사람이 됐을까를 생각하면은 나는 그것보다 더 훌륭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특한 얘기를 1학년 애가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좀 밥맛이다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기특한 얘기야. 자, 이게 기회비용 개념입니다. 알겠죠? 학교 입장에서 보는 기회비용.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교육시킬 때 들어가는 비용. 근데 여러분이 그보다 훨씬 더 잘했어. 그러니까 이익 났다가 아니라 여러분 대신에 다른 누군가를 앉혀놨더라면은 얘가 나중에 졸업해서 뭐 대통령이라 됐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게 바로 기회비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네.